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몇 편의 옛날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장화시는 고양이. 어느 방앗간 주인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세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전 재산이란 물 방앗간과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였다. 재산 분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공증인도 대리인도 부르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유산이지만 세 아들은 즉시 제 몫을 챙겼다. 큰 아들은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물려받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남은 고양이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막내는 너무 빈약하게 떨어진 자기의 몫에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했다. 형들은 함께 어울리며 번듯하게 살겠지만 나는 고양이 고기를 먹고 나면 그 털로 톳이나 만들 거야. 그러면 난 굶어 죽게 되는 거지 뭐.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못 들은 척 짐짓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인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자루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장화 한 켤레도 만들어 주시고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인님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주인님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몫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고양이 주인은 그 말에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고양이가 보통 쥐나 생쥐를 잡으려고 발을 들고 흔들어대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죽은 척 누워있다가 민첩하게 먹잇감을 잡아채는 것은 그동안 많이 보아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막내는 자기가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는 비참한 상태를 고양이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고 여겼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부탁한 물건을 받자마자 얼른 장화를 신고 자루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앞발에 자루끈을 묶은 뒤 지체 없이 토끼들이 많은 사육장으로 달려갔다. 고양이는 자루 안에 토끼풀과 밀기울을 넣어놓고 그 옆에 죽은 듯이 누웠다. 그리고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어린 토끼가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머리를 들이밀기를 기다렸다. 고양이는 눕자마자 좋은 낌새를 느꼈다. 풋내나는 어린 토끼 한 마리가 자루 안으로 들어왔다. 고양이는 끈을 잡아당겨 이런저런 사정 볼 것 없이 그 새끼를 죽이고 말았다. 포획이 모두 성공하자 의기양양해진 고양이는 왕궁으로 갔고 왕께 아련을 청했다.
접견실로 안내받아 올라간 고양이는 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카라바 후자께서 저한테 이 토끼를 전하께 바치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치하했다. 너의 주인에게 전하거라. 과인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노라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고양이는 밀밭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자루를 열어놓았다. 그러자 자곳의 2마리가 자루로 날아들었고 그때 끈을 잡아당겨 한꺼번에 2마리를 잡아버렸다. 그 다음으로 고양이는 토끼를 바쳤을 때처럼 자곳의 2마리도 왕에게 가서 바쳤다. 왕은 자곳의 2마리를 한층 기쁘게 받고 음료를 내려주었다. 그런 식으로 고양이는 2-3달 동안 왕에게 주인이 사냥해서 잡은 것이라며 계속해서 포획물을 진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왕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인 딸과 강가에서 산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이 제 조언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행운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가셔서 강에서 헤엄을 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게 맡기시고요. 카라바우작은 어떤 행운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고양이가 하라는 대로 따랐다. 그가 헤엄을 치고 있는 그때 왕의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여기 카라바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외침소리에 왕이 마차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진상을 했던 고양이임을 알아보았다. 왕은 호위병들에게 즉시 카라반 후작을 구하라고 명했다. 호위병들이 강에서 불쌍한 후작을 끌어내는 동안 고양이는 사륜 마차로 달려가서 왕에게 자기 주인이 물에 빠진 사이 도둑들이 옷을 훔쳐 달아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고 아뢰었다. 왕은 곧바로 의상 담당관을 시켜 자신의 가장 멋진 옷들 중 한 벌을 카라바 후작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왕의 옷은 멋졌으므로 카라바 후작에게 썩 잘 어울렸다. 멋진 모습의 후작에게 왕은 각별히 호의를 베풀었다. 공주는 후작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공주에게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눈길을 강렬하게 몇 번 던졌고 공주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렸다. 왕은 자신의 사륜마차에 후작이 오르도록 해서 동행하기를 원했다. 자기가 낸 꾀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뻤던 고양이는 그들보다 앞서 달려나가서는 풀을 베던 농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풀 베는 농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풀을 베고 있는 이 들판이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각조각 살이 썰리게 될 것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지나가다가 풀을 베던 농부들에게 그 들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고양이의 위협에 겁을 먹은 농부들은 다 함께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이 후작에게 말했다. 후작은 매우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있소이다. 이에 후작이 대답했다. 전하, 매년 풍부한 곡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지금 전하께서 보고 계시는 이 들판이옵니다. 줄곧 앞서 나가고 있던 이 영악한 고양이는 이번에는 수확하는 농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수확하는 농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수확하고 있는 이 들판이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각조각 살이 썰리게 될 것이요. 조금 뒤 지나가던 왕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밀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수확하던 농부들은 카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했고, 왕은 후작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기분이 좋아졌다.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던 고양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왕은 카라바 후작의 엄청난 재산에 놀랐다. 영악한 고양이는 마침내 주인이 식인귀인 아름다운 성에 다다랐다. 식인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 부자였다. 왕이 지나간 땅 모두가 식인귀의 성 관할이었다. 식인귀가 누구인지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았던 고양이는 식인귀에게 아련을 청했다. 성 옆을 지나가면서 성주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식인귀는 괴물치고는 정중하게 고양이를 맞이하고는 쉬게 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성주님께서는 어떤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로요. 그러자 괴물이 거칠게 대답했다. 맞소. 당신에게 보여주지. 자, 내가 사자로 변하는 걸 보시오. 고양이는 자기 앞에 있는 사자를 보고는 혼비백산에서 즉시 빗물바지 홈통으로 갔다. 기와 위를 걷자니 장화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장화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고통스러웠다. 고양이는 조금 뒤 식인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진짜 무서웠다고 말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성주님께서는 어떤 작은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시골쥐나 생쥐 같은 동물로요. 솔직히 아뢰자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식인귀가 대꾸했다. 자, 한번 보시오. 식인귀는 생쥐로 변해서 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생쥐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들어 잡아먹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식인귀의 아름다운 성을 지나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고양이는 왕의 사륜마차가 도개교 위를 지나는 소리를 듣고 그 앞을 달려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카라바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은 놀라 큰 소리로 대꾸했다. 뭐라고? 카라바 후장, 이 성도 그대의 것이란 말이오. 이 정원과 정원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을 것이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소. 후작은 젊은 공주에게 손을 내밀고 왕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고는 커다란 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같은 날 저녁 식인귀가 자기의 친구들에게 대접하려고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었다. 식인귀 친구들이 그날 저녁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후작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긴 딸과 마찬가지로 후작의 매혹적인 많은 것들에 매료된 왕은 그가 소유한 상당한 재산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술을 몇 잔 연거푸 마신 뒤에 그에게 말했다. 후작, 내 사위가 될 것인지는 완전히 당신 뜻에 달렸소. 후작은 왕의 영광스러운 청을 큰 절로 응했다. 그리고 그날로 공주와 결혼을 했다. 고양이는 대영주가 되었고 재미삼아서가 아니면 더 이상 생쥐들을 뒤쫓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요정 이야기. 옛날 어느 옛날에 한 과부가 두 딸을 데리고 살았다. 큰 딸은 성질이나 얼굴 생김새가 어머니와 똑 닮아서 큰 딸을 보고 있자면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큰딸, 그러니까 이 둘은 어찌나 거만하고 어찌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든 여자들이었다. 둘째 딸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상냥하고 성실했다. 이 아버지는 보기 드물게 용모가 아름다웠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법. 이 어머니는 큰딸에게 홀딱 빠져 큰딸만 사랑했고 둘째 딸은 끔찍하게 싫어했다.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는 부엌에서 먹게 했고 쉴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불쌍한 둘째 딸은 하루 2번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에 담아지고 와야 했다. 어느 날 이 둘째 딸이 샘에 있을 때였다. 허름한 행색의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물을 청했다. 네, 드리지요. 아름다운 둘째 딸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항아리를 헹구었다.
그러고는 샘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떠서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고 마시기 좋게 항아리를 받쳐주었다. 물을 마신 뒤 아주머니가 말했다. 얼굴이 참으로 예쁜데 마음씨도 참으로 예쁘고 상냥하네요. 아가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겠군요. 사실 이 아주머니는 소녀의 품성이 얼마나 바른지 보려고 시골 안악처럼 변장한 요정이었다. 이어서 요정이 말했다. 아가씨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꽃이나 보석이 나올 겁니다. 소녀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샘에서 늦게 돌아왔냐고 야단쳤다. 어머니,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가엾은 둘째 딸이 말했다. 그런데 이 딸이 입을 열어 말을 하자 장미꽃 2송이, 진주 2알, 커다란 다이아몬드 2개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아니, 이게 뭐니, 내 딸아? 이 가엾은 아이는 계속 다이아몬드를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순진하게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이구나. 큰 애를 그리 보내야겠다. 자, 팡숑, 내 동생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봤지? 너도 저런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게 좋지 않겠니? 우선 물을 길러 샘에 가거라. 그리고 어떤 불쌍한 부인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너는 아주 공손하게 그 부인한테 물을 주면 되는 거야. 이에 성질 고약한 큰딸이 대꾸했다. 나더러 물을 뜨러 샘에 가라니 그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되받아 말했다. 내 말대로 당장 샘으로 가거라. 결국 큰딸은 샘으로 갔다. 그러나 가는 내내 투덜거렸다. 큰딸은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은 항아리를 들었다. 큰딸이 샘에 도착하자 화려한 복장을 한 귀부인이 숲에서 나와 마실 물을 청했다. 귀부인은 그녀의 동생에게 나타났던 그 요정이었지만 이 큰딸이 얼마나 불손한지 보려고 공주 차림으로 입고 나와 있었다. 당신한테 물을 주려고 제가 여기 와 있는 줄 아세요? 성질 고약한 큰딸이 귀 부인에게 오만하게 말했다. 귀부인 마님께 마실 물을 드리려고 제가 이 은 항아리를 일부러 이렇게 들고 왔겠냐는 말이에요. 마시고 싶으면 직접 마셔요. 이에 요정은 화를 내지 않고 말했다. 너는 참으로 불손하구나. 그토록 버릇이 없으니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뱀이나 두꺼비가 튀어나오게 해주겠다. 어머니는 큰딸을 보자마자 소리쳐 물었다.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됐니? 그러자 2마리 살무사와 2마리 두꺼비를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성질 고약한 큰딸이 대답했다.
뭐가요, 엄마? 어떻게 되긴요? 어머니는 경악했다. 오, 맙소사.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둘째 년 때문이야. 단단히 혼내줄 거야. 어머니는 둘째 딸을 때려주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갔다. 가엾은 둘째 딸은 도망쳐서 가까운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사냥에서 돌아오던 왕자가 그녀와 맞닥뜨렸고 그녀가 너무 예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왕자는 그녀에게 왜 숲에 혼자 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울고 있었는지 물었다. 슬프게도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소녀의 입에서 5개의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을 본 왕자는 거기에서 그것들이 나오게 된 사연을 말해달라고 그녀에게 청했다. 소녀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왕자는 소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러한 특별한 선물이야말로 결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 결혼했다. 한편 끔찍하게 미움을 받게 된 언니는 집에서 어머니로부터도 쫓겨났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숲속에서 불행하게 죽었다고 한다. 작은 유리 구두. 옛날에 어떤 귀족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자존심이 센 어떤 여자와 재혼했다. 그 여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그녀를 쏙 빼닮은 딸 둘이 있었다. 한편 남자에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딸이 있었다. 이 소녀의 심성은 너무나 착했던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무섭게 계모는 못된 심보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 소녀의 착한 성품이 자기 딸들의 못된 품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계모는 소녀에게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시켰다. 설거지와 계단 청소, 만화님이 된 계모의 방과 그 딸들의 방바닥을 닦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소녀였다. 의붓 언니들은 마루를 깐 방을 사용했고 거기에는 최신 유행의 침대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비추는 전신 거울을 갖추었다. 반면 소녀는 다락방의 거친 집단 위에서 잤다. 가엾은 소녀는 커져가는 불평을 아버지에게 섣불리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서 그랬다가는 오히려 야단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나면 굴뚝 옆에 구석으로 가서 잿더미 속에 앉았다. 그런 소녀를 보고 집 안에서는 보통 퀼 상드리용이라고 불렀는데 첫째 언니보다는 심술이 덜한 둘째 언니는 소녀를 상드리용이라고 불렀다. 상드리용은 재투성이로 꾸준히 일을 하는 소녀라는 뜻으로 소녀를
업신여길 때 부르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상드리용은 볼품없이 입었는데도 아주 화려한 의상을 걸친 의붓 언니들보다 훨씬 예뻤다. 어느 날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고 나라의 모든 명사들을 초대했다. 이름이 알려져 있던 계모의 두 딸들도 초대를 받았다. 이 아가씨들은 기분이 들떠서 자기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옷과 머리 장식을 고르느라 바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상드리용에게는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언니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옷 소매를 둥글게 잡아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상드리용이기 때문이었다. 언니들은 단지 어떤 식으로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만 계속 떠들어댔다. 난 영국식으로 장식한 빨간 벨벳 옷을 입을 거야. 첫째 언니가 말했다. 나는 평범한 치마만 있으니까 황금빛 꽃무늬 숄을 두르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야. 둘째 언니가 말했다. 자매는 머리를 두 갈래로 말아 올리기 위해 솜씨 좋은 미용사를 불렀고 솜씨 좋은 전문가에게 얼굴에 애교점을 만들도록 시켰다. 상드리용은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자매는 그런 상드리용을 불러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 상드리용은 최선을 다해 조언해 주었고 머리 손질도 함께 해주었다. 자매는 아주 만족했다. 상드리용, 너도 무도회에 가면 기쁘겠지? 머리 손질을 하고 있던 상드리용에게 자매가 말했다. 어머, 언니들, 저를 두고 농담하는 거예요? 거긴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 무도회에 온 퀼 상드리용을 보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다른 소녀였다면 언니들의 머리 모양을 빗두름하게 손질했겠지만 상드리용은 착했다. 그녀는 언니들의 머리를 아주 완벽하게 가꾸어 주었다. 언니들은 기쁨에 겨워 들뜬 나머지 이틀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제일 날씬한 치수에 맞춰 허리에 코르셋을 조이다가 12개가 넘는 끈을 끊어뜨렸고 줄곧 거울 앞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고대하던 행복의 날이 왔다. 모녀는 길을 떠났고 상드리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자 상드리용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온통 눈물에 젖은 소녀를 본 대모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저도 너무 상드리용은 너무 크게 우느라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자 옛날에 요정이었던 대모가 그녀에게 말했다.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상드리용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대모가 말했다. 알겠다. 내가 착한 소녀라면 내 너를 무도회에 보내주지. 그녀는 상드리용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정원에 가서 호박 하나 따오렴. 상드리옹은 즉시 제일 잘생긴 호박을 따서 대모에게 가져갔다. 따가면서도 그녀는 그 호박이 어떻게 자신을 무도회에 가게 해줄지 짐작할 수 없었다. 대모는 호박 껍질만 남기고 속을 파내더니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호박은 즉시 아름다운 황금 마차로 변했다. 이어서 대모는 쥐덫을 보러 갔고 거기에서 6마리의 생쥐가 산채로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모는 상드리옹에게 쥐덫의 문을 조금 들어 올리라고 말했다. 대모가 빠져나오는 생쥐마다 지팡이를 대자 생쥐는 멋진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흰색과 회색의 얼룩점이 있는 아름다운 회색말 6마리가 끄는 멋진 마차가 탄생했다. 대모는 마차를 끌 마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러자 상드리옹이 말했다. 쥐덫에 쥐가 걸렸는지 제가 가서 볼게요. 쥐가 있으면 마부를 시키면 되지요. 그렇지, 내 말이 맞구나. 어서 가보렴. 대모가 대답했다. 상드리옹이 쥐덫을 가지고 왔다. 거기에는 살찐 쥐 3마리가 있었다. 대모는 3마리 중 1마리를 골랐는데 이유는 수염이 덥수룩했기 때문이었다. 대모가 지팡이로 이 쥐를 건드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기른 마부로 변했다. 이어서 대모가 상드리옹에게 말했다. 정원으로 가거라. 물뿌리개 뒤에 도마뱀 6마리가 있을 거야. 모두 잡아오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드리옹이 도마뱀을 잡아다 주자 대모는 하인으로 변신시켰다. 하인들은 장식이 달린 옷차림으로 즉시 마차 뒤로 뛰어올랐다. 그들은 평생 다른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일에 능숙해 보였다. 그때 대모가 상드리옹에게 말했다. 자, 이제 무도회에 가야지. 진짜 기분 좋지 않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 흉한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가도 될까요? 그러자 대모가 지팡이를 상드리옹의 몸에 댔고 그와 동시에 상드리옹의 옷은 금과 은으로 짠 천에 온갖 보석이 장식된 무도회 드레스로 변했다. 이어서 대모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주었다. 상드리옹은 그렇게 단장을 하고 마차에 올랐다. 그런데 대모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자정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1분이라도 지체하면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하인들은 도마뱀으로, 무도회 드레스는 원래 보기 흉한 옷으로 변할 것이라 경고했다. 상드리옹은 자정 전에 꼭 무도회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상드리옹은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도회장으로 떠났다. 어떤 대단한 공주가 막 궁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정갈이
왕자에게 전해졌다. 왕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모두들 이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미녀를 바라보느라 넋을 빼앗겼다. 어쩜 저토록 아름다울까? 왕자는 상드리옹을 귀빈석 자리로 안내하고 곧바로 춤을 신청했다. 상드리옹은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다시 경탄했다. 그렇게 왕자와 재미난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상드리옹은 그 즉시 일어나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사라졌다. 상드리옹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데모를 찾아갔다. 데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다음 날에도 무도회에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왕자가 그녀에게 와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언니들이 문을 두드렸다. 언니들 왔네요. 많이 늦었어요. 상드리옹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러나 사실 언니들이 무도회장으로 떠난 이후 상드리옹이 잠을 자고 싶었던 순간은 한시도 없었다. 언니들 중 하나가 말했다. 진짜 아름다운 공주님이 왔는데 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봤어. 그리고 공주님이 어찌나 친절한지 우리에게 오렌지랑 레몬을 남겨줬어. 다음 날 이 두 아가씨는 다시 무도회에 갔다. 상드리옹도 마찬가지였다. 전날보다 훨씬 더 치장을 하고 무도회에 재밌게 놀러 갔다. 상드리옹은 지루한 줄 모르고 왕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데모가 했던 경고를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정을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가 들렸다. 아직 11시밖에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상드리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암사슴처럼 사뿐하게 빠져나갔다. 왕자가 그녀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그녀의 발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져 떨어졌다. 왕자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주워들었다. 상드리옹은 몹시 숨차하며 집에 도착했다. 황금 마차는 사라졌고 하인도 없었다. 걸치고 있는 옷도 남루했다. 무도회장에서 떨어뜨린 것과 같은 작은 유리구두 한 장 말고는 그 화려했던 것들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언니가 무도회에서 돌아왔을 때 상드리옹은 언니들에게 이번에도 즐거웠는지 그 아름다운 공주가 왔는지 물어보았다. 언니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공주는 서둘러 떠났다고.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고 왕자님이 그 한 짝을 주워 들었는데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았다고. 아마도 왕자님이 그 아름다운 공주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왕자는 결혼을 공표하는
나팔을 불게 했다.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선 공주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았다. 그 다음은 공작 가문의 여자들과 궁정의 모든 여자들에게 신겨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두 언니들에게도 유리구두가 당도했다. 언니들은 구두 안으로 발을 넣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러나 둘 다 끝까지 신을 수는 없었다. 언니들을 바라보던 상드리용은 자신의 구두를 알아보았다. 상드리용이 웃으며 말했다. 제 발에 맞는지 저도 한번 신어볼까요? 그러자 언니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다. 그러나 유리구두를 신겨보는 일을 맡은 시종은 상드리용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녀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종은 상드리용을 앉게 하고는 작은 발에 유리구두를 신겼다. 그러자 마치 양초라도 바른 듯 유리구두는 상드리용의 발에 꼭 들어맞았다. 두 언니는 너무 놀랐다. 그러나 상드리용이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을 꺼내 신자 이번에는 훨씬 더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대모가 도착했고 상드리용이 입고 있는 의상을 지팡이로 두드리자 상드리용은 전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제야 비로소 두 언니들은 무도회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공주가 상드리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니들은 상드리용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못되게 굴었던 것을 사죄했다. 상드리용은 언니들을 일으켜 세우고 품에 안으며 말했다. 언니들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그러니 언제까지나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종들은 상드리용을 무도회에서 입었던 차림 그대로 궁으로 데리고 갔다. 상드리용을 본 왕자는 그녀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뒤 왕자는 상드리용과 결혼했다. 상드리용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고왔다. 두 언니를 궁으로 와서 살게 해주었고 같은 날 궁정의 두 귀족과 결혼을 시켜주었다. 상드리용은 왕자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장화시는 고양이. 어느 방앗간 주인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세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전 재산이란 물 방앗간과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였다. 재산 분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공증인도 대리인도 부르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유산이지만 세 아들은 즉시 제 몫을 챙겼다. 큰 아들은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물려받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남은 고양이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막내는 너무 빈약하게 떨어진 자기의 몫에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했다. 형들은 함께 어울리며 번듯하게 살겠지만 나는 고양이 고기를 먹고 나면 그 털로 톳이나 만들 거야. 그러면 난 굶어 죽게 되는 거지 뭐.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못 들은 척 짐짓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인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자루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장화 한 켤레도 만들어 주시고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인님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주인님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몫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고양이 주인은 그 말에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고양이가 보통 쥐나 생쥐를 잡으려고 발을 들고 흔들어대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죽은 척 누워있다가 민첩하게 먹잇감을 잡아채는 것은 그동안 많이 보아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막내는 자기가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는 비참한 상태를 고양이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고 여겼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부탁한 물건을 받자마자 얼른 장화를 신고 자루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앞발에 자루끈을 묶은 뒤 지체 없이 토끼들이 많은 사육장으로 달려갔다. 고양이는 자루 안에 토끼풀과 밀기울을 넣어놓고 그 옆에 죽은 듯이 누웠다. 그리고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어린 토끼가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머리를 들이밀기를 기다렸다. 고양이는 눕자마자 좋은 낌새를 느꼈다. 풋내나는 어린 토끼 한 마리가 자루 안으로 들어왔다. 고양이는 끈을 잡아당겨 이런저런 사정 볼 것 없이 그 새끼를 죽이고 말았다. 포획이 모두 성공하자 의기양양해진 고양이는 왕궁으로 갔고 왕께 아련을 청했다. 접견실로 안내받아 올라간 고양이는 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카라바 후자께서 저한테 이 토끼를 전하께 바치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치하했다. 너의 주인에게 전하거라. 과인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노라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고양이는 밀밭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자루를 열어놓았다. 그러자 자곳의 2마리가 자루로 날아들었고 그때 끈을 잡아당겨 한꺼번에 2마리를 잡아버렸다. 그 다음으로 고양이는 토끼를 바쳤을 때처럼 자곳의 2마리도 왕에게 가서 바쳤다. 왕은 자곳의 2마리를 한층 기쁘게 받고 음료를 내려주었다. 그런 식으로 고양이는 2-3달 동안 왕에게 주인이 사냥해서 잡은 것이라며 계속해서 포획물을 진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왕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인 딸과 강가에서
산책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이 제 조언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행운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가셔서 강에서 헤엄을 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게 맡기시고요. 카라바우작은 어떤 행운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고양이가 하라는 대로 따랐다. 그가 헤엄을 치고 있는 그때 왕의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여기 카라바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외침소리에 왕이 마차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진상을 했던 고양이임을 알아보았다. 왕은 호위병들에게 즉시 카라반 후작을 구하라고 명했다. 호위병들이 강에서 불쌍한 후작을 끌어내는 동안 고양이는 사륜 마차로 달려가서 왕에게 자기 주인이 물에 빠진 사이 도둑들이 옷을 훔쳐 달아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고 아뢰었다. 왕은 곧바로 의상 담당관을 시켜 자신의 가장 멋진 옷들 중 한 벌을 카라바 후작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왕의 옷은 멋졌으므로 카라바 후작에게 썩 잘 어울렸다. 멋진 모습의 후작에게 왕은 각별히 호의를 베풀었다. 공주는 후작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공주에게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눈길을 강렬하게 몇 번 던졌고 공주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렸다. 왕은 자신의 사륜마차에 후작이 오르도록 해서 동행하기를 원했다. 자기가 낸 꾀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뻤던 고양이는 그들보다 앞서 달려나가서는 풀을 베던 농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풀 베는 농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풀을 베고 있는 이 들판이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각조각 살이 썰리게 될 것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지나가다가 풀을 베던 농부들에게 그 들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고양이의 위협에 겁을 먹은 농부들은 다 함께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이 후작에게 말했다. 후작은 매우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있소이다. 이에 후작이 대답했다. 전하, 매년 풍부한 곡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지금 전하께서 보고 계시는 이 들판이옵니다. 줄곧 앞서 나가고 있던 이 영악한 고양이는 이번에는 수확하는 농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수확하는 농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수확하고 있는 이 들판이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각조각 살이 썰리게 될 것이요. 조금 뒤 지나가던 왕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밀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수확하던 농부들은 카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했고, 왕은 후작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기분이 좋아졌다.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던 고양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왕은 카라바 후작의 엄청난 재산에 놀랐다. 영악한 고양이는 마침내 주인이 식인귀인 아름다운 성에 다다랐다. 식인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 부자였다. 왕이 지나간 땅 모두가 식인귀의 성 관할이었다. 식인귀가 누구인지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았던 고양이는 식인귀에게 아련을 청했다. 성 옆을 지나가면서 성주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식인귀는 괴물치고는 정중하게 고양이를 맞이하고는 쉬게 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성주님께서는 어떤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로요. 그러자 괴물이 거칠게 대답했다. 맞소, 당신에게 보여주지. 자, 내가 사자로 변하는 걸 보시오. 고양이는 자기 앞에 있는 사자를 보고는 혼비백산에서 즉시 빗물바지 홈통으로 갔다. 기와 위를 걷자니 장화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장화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고통스러웠다. 고양이는 조금 뒤 식인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진짜 무서웠다고 말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성주님께서는 어떤 작은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시골쥐나 생쥐 같은 동물로요. 솔직히 아뢰자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식인귀가 대꾸했다. 자, 한번 보시오. 식인귀는 생쥐로 변해서 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생쥐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들어 잡아먹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식인귀의 아름다운 성을 지나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고양이는 왕의 사륜마차가 도개교 위를 지나는 소리를 듣고 그 앞을 달려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카라바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은 놀라 큰 소리로 대꾸했다. 뭐라고? 카라바 후작, 이 성도 그대의 것이란 말이오. 이 정원과 정원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을 것이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소. 후작은 젊은 공주에게 손을 내밀고 왕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고는 커다란 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같은 날 저녁 식인귀가 자기의 친구들에게 대접하려고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었다. 식인귀 친구들이 그날 저녁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후작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긴 딸과 마찬가지로 후작의 매혹적인 많은 것들에 매료된 왕은 그가 소유한 상당한 재산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술을 몇 잔 연거푸 마신 뒤에 그에게 말했다. 후작, 내 사위가 될 것인지는 완전히 당신 뜻에 달렸소. 후작은 왕의 영광스러운 청을 큰 절로 응했다. 그리고 그날로 공주와 결혼을 했다. 고양이는 대영주가 되었고 재미 삼아서가 아니면 더 이상 생쥐들을 뒤쫓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요정 이야기. 옛날 어느 옛날에 한 과부가 두 딸을 데리고 살았다. 큰 딸은 성질이나 얼굴 생김새가 어머니와 똑 닮아서 큰 딸을 보고 있자면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큰딸, 그러니까 이 둘은 어찌나 거만하고 어찌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든 여자들이었다. 둘째 딸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상냥하고 성실했다. 이 아버지는 보기 드물게 용모가 아름다웠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법. 이 어머니는 큰딸에게 홀딱 빠져 큰딸만 사랑했고 둘째 딸은 끔찍하게 싫어했다.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는 부엌에서 먹게 했고 쉴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불쌍한 둘째 딸은 하루 2번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에 담아지고 와야 했다. 어느 날 이 둘째 딸이 샘에 있을 때였다. 허름한 행색의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물을 청했다. 네, 드리지요. 아름다운 둘째 딸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항아리를 헹구었다. 그러고는 샘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떠서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고 마시기 좋게 항아리를 받쳐주었다. 물을 마신 뒤 아주머니가 말했다. 얼굴이 참으로 예쁜데 마음씨도 참으로 예쁘고 상냥하네요. 아가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겠군요. 사실 이 아주머니는 소녀의 품성이 얼마나 바른지 보려고 시골 안악처럼 변장한 요정이었다. 이어서 요정이 말했다. 아가씨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꽃이나 보석이 나올 겁니다. 소녀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샘에서 늦게 돌아왔냐고 야단쳤다. 어머니,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가엾은 둘째 딸이 말했다. 그런데 이 딸이 입을 열어 말을 하자 장미꽃 2송이, 진주 2알, 커다란 다이아몬드 2개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아니, 이게 뭐니, 내 딸아?
이 가엾은 아이는 계속 다이아몬드를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순진하게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이구나. 큰애를 그리 보내야겠다. 자, 팡숑, 내 동생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봤지? 너도 저런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게 좋지 않겠니? 우선 물을 길러 샘에 가거라. 그리고 어떤 불쌍한 부인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너는 아주 공손하게 그 부인한테 물을 주면 되는 거야. 이에 성질 고약한 큰딸이 대꾸했다. 나더러 물을 뜨러 샘에 가라니. 그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되받아 말했다. 내 말대로 당장 샘으로 가거라. 결국 큰딸은 샘으로 갔다. 그러나 가는 내내 투덜거렸다. 큰딸은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은 항아리를 들었다. 큰딸이 샘에 도착하자 화려한 복장을 한 귀부인이 숲에서 나와 마실 물을 청했다. 귀부인은 그녀의 동생에게 나타났던 그 요정이었지만 이 큰딸이 얼마나 불손한지 보려고 공주 차림으로 입고 나와 있었다. 당신한테 물을 주려고 제가 여기 와 있는 줄 아세요? 성질 고약한 큰딸이 귀부인에게 오만하게 말했다. 귀부인 마님께 마실 물을 드리려고 제가 이 은 항아리를 일부러 이렇게 들고 왔겠냐는 말이에요. 마시고 싶으면 직접 마셔요. 이에 요정은 화를 내지 않고 말했다. 너는 참으로 불손하구나. 그토록 버릇이 없으니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뱀이나 두꺼비가 튀어나오게 해주겠다. 어머니는 큰딸을 보자마자 소리쳐 물었다.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됐니? 그러자 2마리 살무사와 2마리 두꺼비를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성질 고약한 큰딸이 대답했다. 뭐가요, 엄마? 어떻게 되긴요? 어머니는 경악했다. 오, 맙소사.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둘째 년 때문이야. 단단히 혼내줄 거야. 어머니는 둘째 딸을 때려주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갔다. 가엾은 둘째 딸은 도망쳐서 가까운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사냥에서 돌아오던 왕자가 그녀와 맞닥뜨렸고 그녀가 너무 예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왕자는 그녀에게 왜 숲에 혼자 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울고 있었는지 물었다. 슬프게도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소녀의 입에서 5개의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을 본 왕자는 거기에서 그것들이 나오게 된 사연을 말해달라고 그녀에게 청했다. 소녀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왕자는 소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러한 특별한 선물이야말로 결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 결혼했다. 한편 끔찍하게 미움을 받게 된 언니는 집에서 어머니로부터도 쫓겨났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숲속에서 불행하게 죽었다고 한다. 작은 유리 구두. 옛날에 어떤 귀족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자존심이 센 어떤 여자와 재혼했다. 그 여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그녀를 쏙 빼닮은 딸 둘이 있었다. 한편 남자에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딸이 있었다. 이 소녀의 심성은 너무나 착했던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무섭게 계모는 못된 심보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 소녀의 착한 성품이 자기 딸들의 못된 품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계모는 소녀에게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시켰다. 설거지와 계단 청소, 만화님이 된 계모의 방과 그 딸들의 방바닥을 닦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소녀였다. 의붓 언니들은 마루를 깐 방을 사용했고 거기에는 최신 유행의 침대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추는 전신 거울을 갖추었다. 반면 소녀는 다락방의 거친 집단 위에서 잤다. 가엾은 소녀는 커져가는 불평을 아버지에게 섣불리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서 그랬다가는 오히려 야단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나면 굴뚝 옆에 구석으로 가서 잿더미 속에 앉았다. 그런 소녀를 보고 집 안에서는 보통 퀼 상드리용이라고 불렀는데 첫째 언니보다는 심술이 덜한 둘째 언니는 소녀를 상드리용이라고 불렀다. 상드리용은 재투성이로 꾸준히 일을 하는 소녀라는 뜻으로 소녀를 업심여길 때 부르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상드리용은 볼품없이 입었는데도 아주 화려한 의상을 걸친 의붓 언니들보다 훨씬 예뻤다. 어느 날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고 나라의 모든 명사들을 초대했다. 이름이 알려져 있던 계모의 두 딸들도 초대를 받았다. 이 아가씨들은 기분이 들떠서 자기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옷과 머리 장식을 고르느라 바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상드리용에게는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언니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옷 소매를 둥글게 잡아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상드리용이기 때문이었다. 언니들은 단지 어떤 식으로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만 계속 떠들어댔다. 난 영국식으로 장식한 빨간 벨벳 옷을 입을 거야. 첫째 언니가 말했다. 나는 평범한 치마만 있으니까 황금빛 꽃무늬 숄을 두르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야. 둘째 언니가 말했다.
자매는 머리를 두 갈래로 말아 올리기 위해 솜씨 좋은 미용사를 불렀고 솜씨 좋은 전문가에게 얼굴에 애교점을 만들도록 시켰다. 샹드리옹은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자매는 그런 샹드리옹을 불러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 샹드리옹은 최선을 다해 조언해 주었고 머리 손질도 함께 해주었다. 자매는 아주 만족했다. 샹드리옹, 너도 무도회에 가면 기쁘겠지? 머리 손질을 하고 있던 샹드리옹에게 자매가 말했다. 어머, 언니들, 저를 두고 농담하는 거예요? 거긴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 무도회에 온 퀼 샹드리옹을 보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다른 소녀였다면 언니들의 머리 모양을 빗두루마게 손질했겠지만 샹드리옹은 착했다. 그녀는 언니들의 머리를 아주 완벽하게 가꾸어 주었다. 언니들은 기쁨에 겨워 들뜬 나머지 이틀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제일 날씬한 치수에 맞춰 허리에 코르셋을 조이다가 12개가 넘는 끈을 끊어뜨렸고 줄곧 거울 앞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고대하던 행복의 날이 왔다. 모녀는 길을 떠났고 샹드리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자 샹드리옹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온통 눈물에 젖은 소녀를 본 데모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저도 너무 샹드리옹은 너무 크게 우느라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자 옛날에 요정이었던 데모가 그녀에게 말했다.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샹드리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데모가 말했다. 알겠다. 내가 착한 소녀라면 내 너를 무도회에 보내주지. 그녀는 샹드리옹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정원에 가서 호박 하나 따오렴. 샹드리옹은 즉시 제일 잘생긴 호박을 따서 데모에게 가져갔다. 따가면서도 그녀는 그 호박이 어떻게 자신을 무도회에 가게 해줄지 짐작할 수 없었다. 데모는 호박 껍질만 남기고 속을 파내더니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호박은 즉시 아름다운 황금 마차로 변했다. 이어서 데모는 쥐덫을 보러 갔고 거기에서 6마리의 생쥐가 산채로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데모는 샹드리옹에게 쥐덫의 문을 조금 들어 올리라고 말했다. 데모가 빠져나오는 생쥐마다 지팡이를 대자 생쥐는 멋진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흰색과 회색의 얼룩점이 있는 아름다운 회색말 6마리가 끄는 멋진 마차가 탄생했다. 데모는 마차를 끌 마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러자 샹드리옹이 말했다.
쥐덫에 쥐가 걸렸는지 제가 가서 볼게요. 쥐가 있으면 마부를 시키면 되지요. 그렇지, 내 말이 맞구나. 어서 가보렴. 대모가 대답했다. 상드리용이 쥐덫을 가지고 왔다. 거기에는 살찐 쥐 3마리가 있었다. 대모는 3마리 중 1마리를 골랐는데 이유는 수염이 덥수룩했기 때문이었다. 대모가 지팡이로 이 쥐를 건드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기른 마부로 변했다. 이어서 대모가 상드리용에게 말했다. 정원으로 가거라. 물 뿌리기 뒤에 도마뱀 6마리가 있을 거야. 모두 잡아오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드리용이 도마뱀을 잡아다 주자 대모는 하인으로 변신시켰다. 하인들은 장식이 달린 옷차림으로 즉시 마차 뒤로 뛰어올랐다. 그들은 평생 다른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일에 능숙해 보였다. 그때 대모가 상드리용에게 말했다. 자, 이제 무도회에 가야지. 진짜 기분 좋지 않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 흉한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가도 될까요? 그러자 대모가 지팡이를 상드리용의 몸에 댔고 그와 동시에 상드리용의 옷은 금과 은으로 짠 천에 온갖 보석이 장식된 무도회 드레스로 변했다. 이어서 대모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주었다. 상드리용은 그렇게 단장을 하고 마차에 올랐다. 그런데 대모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자정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1분이라도 지체하면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하인들은 도마뱀으로, 무도회 드레스는 원래 보기 흉한 옷으로 변할 것이라 경고했다. 상드리용은 자정 전에 꼭 무도회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상드리용은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도회장으로 떠났다. 어떤 대단한 공주가 막 궁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정갈이 왕자에게 전해졌다. 왕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모두들 이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미녀를 바라보느라 넋을 빼앗겼다. 어쩜 저토록 아름다울까? 왕자는 상드리용을 귀빈석 자리로 안내하고 곧바로 춤을 신청했다. 상드리용은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다시 경탄했다. 그렇게 왕자와 재미난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상드리용은 그 즉시 일어나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사라졌다. 상드리용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모를 찾아갔다. 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다음 날에도 무도회에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왕자가 그녀에게 와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언니들이 문을 두드렸다.
언니들 왔네요. 많이 늦었어요. 상드리옹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러나 사실 언니들이 무도회장으로 떠난 이후 상드리옹이 잠을 자고 싶었던 순간은 한시도 없었다. 언니들 중 하나가 말했다. 진짜 아름다운 공주님이 왔는데 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봤어. 그리고 공주님이 어찌나 친절한지 우리에게 오렌지랑 레몬을 남겨줬어. 다음날 이 두 아가씨는 다시 무도회에 갔다. 상드리옹도 마찬가지였다. 전날보다 훨씬 더 치장을 하고 무도회에 재밌게 놀러 갔다. 상드리옹은 지루한 줄 모르고 왕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데모가 있던 경고를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정을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가 들렸다. 아직 11시밖에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상드리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암사슴처럼 사뿐하게 빠져나갔다. 왕자가 그녀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그녀의 발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져 떨어졌다. 왕자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주워들었다. 상드리옹은 몹시 숨차하며 집에 도착했다. 황금 마차는 사라졌고 하인도 없었다. 걸치고 있는 옷도 남루했다. 무도회장에서 떨어뜨린 것과 같은 작은 유리구두 한 장 말고는 그 화려했던 것들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언니가 무도회에서 돌아왔을 때 상드리옹은 언니들에게 이번에도 즐거웠는지 그 아름다운 공주가 왔는지 물어보았다. 언니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공주는 서둘러 떠났다고.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고 왕자님이 그 한 짝을 주워들었는데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았다고. 아마도 왕자님이 그 아름다운 공주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왕자는 결혼을 공표하는 나팔을 불게 했다.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선 공주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았다. 그 다음은 공작 가문의 여자들과 궁정의 모든 여자들에게 신겨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두 언니들에게도 유리구두가 당도했다. 언니들은 구두 안으로 발을 넣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러나 둘 다 끝까지 신을 수는 없었다. 언니들을 바라보던 상드리옹은 자신의 구두를 알아보았다. 상드리옹이 웃으며 말했다. 제 발에 맞는지 저도 한번 신어볼까요? 그러자 언니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다. 그러나 유리구두를 신겨보는 일을 맡은 시종은 상드리옹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녀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종은 상드리옹을 앉게 하고는 작은 발에 유리구두를 신겼다. 그러자 마치 양초라도 바른 듯 유리구두는 상드리옹의 발에
꼭 들어맞았다. 두 언니는 너무 놀랐다. 그러나 상드리옹이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을 꺼내신자 이번에는 훨씬 더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대모가 도착했고 상드리옹이 입고 있는 의상을 지팡이로 두드리자 상드리옹은 전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제야 비로소 두 언니들은 무도회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공주가 상드리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니들은 상드리옹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못되게 굴었던 것을 사죄했다. 상드리옹은 언니들을 일으켜 세우고 품에 안으며 말했다. 언니들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그러니 언제까지나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종들은 상드리옹을 무도회에서 입었던 차림 그대로 궁으로 데리고 갔다. 상드리옹을 본 왕자는 그녀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뒤 왕자는 상드리옹과 결혼했다. 상드리옹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고왔다. 두 언니를 궁으로 와서 살게 해주었고 같은 날 궁정의 두 귀족과 결혼을 시켜주었다. 상드리옹은 왕자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